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장애 정책, 제도를 논할 때 보통 이 정책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뭐 학계, 이런 전문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 장애인 아고라는 그 정책과 제도 안에서 실제 살아가야 할 그 당사자,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2년 전부터는 사실 복지 TV를 통해서 같이 TV에서도 만나 뵙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분위기,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를 세 단장을 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외부 스튜디오를 좀 대여해서 유튜브 방송처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오늘 유튜버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모든 아이들에게 문턱 없는 놀이의 자유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장애 정책 또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 또 보육, 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비장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교육과 보육 이렇게 정책을 많이 접근하는데 사실 이 놀이에 대한 중요성,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해 왔고 제가 알기로도 뭐 교수님들 중심으로 뭐 놀이문화연구소 뭐 이렇게 차려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놀이의 관점에서 놀이의 권리, 우리 자녀들의 놀이의 권리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자체가 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이 놀이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 또 주장하는 분들에 의하면요. 놀 권리에 대해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또 얘기를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주실 귀한 분들 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은 굉장한 저희가 또 부담도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또 2배거든요. 오늘 네 분의 또 우리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다 유튜버가 된 느낌으로 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좀 소개를 제가 드릴게요. 김주옥 어머님인데요. 장애인식 개선협회에 지금 인식 개선 강사로 또 활동하고 계세요. 김주옥 어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장애아이, 6살 비장애아이 이렇게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김주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장애인식 개선협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공평한 숲연구소 대표이시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죠. 힐링플레이의 기획실장으로도 근무하고 계신데 유은기 어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왔고요.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11살 딸을 키우고 있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장애 오빠, 13세 오빠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숲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숲에서 왜 못 놀지? 장애인도 숲에서 좀 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놀이라는 주제, 놀이의 놀 권리 이런 것 아까 이제 새로운 주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 소개만 들어도 새로운 관점을 많이 좀 저희가 오늘 접하고 또 널리 알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왼쪽으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지금 현재는 사무총장으로 계신데요. 이혜연 어머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의 고문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보육 교육 정상화 추진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늦둥이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어떠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그 정당한 권리, 그 이전에
또 아이들이 또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날 때 충분히 누려야 할 그 놀이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요즘 보고 있었고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조 모임이라고 하시는데요. 5손가락의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죠. 유연주 어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왔고요. 전국 장애인보건대 그 마포지회에서 저희 아이들의 권리를 이제 옹호하고 목소리 내는 그 부모 활동가로서도 있고, 오늘은 주로 저희 지역에서 저희 자조 모임으로 이제 출발했지만 어떤 이제 발달장애 저희 자녀와 그 친구들이 같이 좀 지역 안에서 이제 공원에서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하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각이랑 그 발달장애 중복장애를 지닌 12세 딸 아이 그리고 비장애 9살 아들 키우고 있는 유연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네 분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주로 나눌 얘기는 키워오시면서 느꼈던 경험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뭐랄까요,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깨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런 경험담이 일단 주가 될 거고, 같은 입장의 우리 부모님들 또는 아니면 관련된 뭐 정책을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제언이죠. 이렇게 좀 같이 해봅시다.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요. 일단 좀 경험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또 활동이 있으시잖아요. 소속된 단체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 오셨을 때 어떻게 직접 키워 오셨는지 이런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아마 활동들이 다 조금 연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오셨던 경험과 지금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소개 시간을 좀 연장? 이렇게 보시고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해요. 우리 이현 어머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 지금 딸아이가 올해 9살이고요.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인데 그 위에 오빠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큰 오빠랑 15살, 그리고 둘째 오빠랑 12살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나이가 차이가 나고 있고, 근데 그 두 아들을 키울 때와의 그런 환경과 지금의 딸아이를 키울 때의 이런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비장애 오빠들을 키울 때와 장애 딸을 키울 때에 느껴지는 이런 체감이 너무나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고 또 개선을 이렇게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 요구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장애 이런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의 그런 권리 투쟁을 위한 그런 행동 단체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놀이 좀 접근해서 그동안에 이제 좀 고민을 크게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고문을 맡으면서 많은 각 지역에 있는 저희가 이제 16개의 지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엄마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본인들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들과 좀 많이 다르구나.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지역에 있는 놀이터. 아니면은 문화센터, 아니면은 각 그 엄마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그런 키즈 카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 내 아이를 위한 놀이,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어적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경계하는, 혹시라도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 가면은 좀 작은 내 아이가 저 아이에게 어떤 피해나 어떤 것들을 받지 않을까 하고 경계하면서부터 그런 시선들이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압박으로 와서 엄마들이 그런 놀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두 아들을 키울 때는 사실은 애들이 3살, 4살 될 때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들들, 딸들이 조금 나이가 있었거든요. 걔네들 6, 7살이라 걔네들 딸려 보냈어요. 데리고 놀다 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 딸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그 다른 그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꼭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무감을 느끼고 항상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나마 활동적인 엄마여서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지 못한 엄마들은 처음부터 아이들의 그 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벽을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우리 비장애 형제가 자매가 있으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현재 지금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키워오면서 겪었던 상황 중에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일들도 계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분 다 공통으로 그러실 것 같은데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대체나 이런 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오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뭐 상담이나 동료 상담이라 그러죠? 네네. 그런 경험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 유현주 어머님도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모님들과의 모임이나 자조 모임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네. 일단 시작은 저희 아이 7살 때 어린이집을 계기로 그 지역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 장애아동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부모 교육을 한번 했다가 그렇게 모여진 이제 어머님들이 헤어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분명히 하고 커피를 마셨는데도 집에 가지 못하세요. 그 열의를 보시고는 거기 센터에서 이렇게 계시는 그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일회성으로 만나고 헤어지지 말고 쭉 모임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지금 벌써 횟수로 5년인 거죠. 저희 아이가 지금 12살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아이들이 유치원보다는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통합이 굉장히 잘 되는 어린이집이어가지고, 솔직히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이나 이런 시선, 그 인식에 대한 어려움을 사실 크게 못 느끼고 키웠어요. 7살 때까지는. 그래서 항상 그 같은 어린이집 보냈기 때문에 비장애 형제도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항상 하원하면 그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가는 게 그 모든 아이들의 수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을 겪거나 인식의 그런 어려움이 겪어질 때 솔직히 제가 대응을 하기도 전에 주변에 같이 있는 기관에 다닌 친구들이 얘는 이래서 이래요. 뭐 얘는 이렇고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선생님 덕을 많이 그 기관 덕을 많이 본 거죠. 교육을 너무 잘 받아온 덕에 제가 크게 뭔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적절한 선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그런 자구책을 펼쳐서 상황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어린이집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과 같이 소통하는데도 비장애 아이들 엄마들과 소통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은 발달장애 자녀들의 그 모임에 제가 어쨌든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만난 비장애 아동 어머님과도 지금 쭉 같은 이와 같은 모임의 형체는 아니지만 쭉 같이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누구 한 명 이사 가도 그렇게 와서 같이 마시는데 학교를 가면서부터 오히려 차별의 벽을 더 많이 느끼게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그리고 여기 이혜연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셨지만 저는 나이 차이가 3살이에요. 근데 제가 키울 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스스로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장애 아동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며 우리 비장애 동생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며 동생이 역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나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헉헉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놀 권리라고 보면 아이들의 놀 권리는 부모가 지켜줄 수도 있고 보장해줄 수도 있고 어떤 세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권리를 가장 잘 침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인식은 바뀌어야 되고 차별에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갖지만 이게 제가 아이가 한창 어떻게 보면
그 키우기 힘들 때 저희가 막 이렇게 돌발 행동이 심할 때 과연 그 시선을 얘가 못 견디는 것인가 내가 못 견디는 것인가부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좀 시끄러워도 되고 또 좀 자유분방해도 되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자연 환경으로 좀 가게 되는 그런 그 흐름이 좀 있었어요. 네, 좀 말씀 들어보니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어요. 7살까지는 이런 말씀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환경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용어로 따지면 또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 대단한 말이겠습니까? 같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은 그래도 있었던 걸로 좀 짐작은 되지만 사실은요, 여러 환경 인식 또 가족 안에서의 문제 왜 그런 게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또 담아놓으신 말씀 또 있으려는 게 짧지만 제가 좀 그런 마음을 느꼈고요.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두 분 앉으셨는데 그냥 편가른 건 아니고요.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자조 모임 또 동료 간의 문제 그걸 알리시는 거에 조금 공통점이 약간 두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 오른쪽에 두 분은 오늘의 주제죠. 놀이에 대한 권리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더 알리시는 일도 하시고 또 우리 저 인식개선 방송활동을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리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또 지금 하는 활동과 그런 부분 또 같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은기 어머님부터. 네네네. 일단은 자연으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 반가워요. 자연에서 일을 하고 네. 있어요. 자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7살까지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놀이터에 가면 뭐 봉도 핥아먹고 흙도 파먹고 일반 아이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모이고 보호자들이 모이고 쟤는 왜 저렇게 더듬고 다녀요? 뭐 눈은 뜨고 있는데 왜 눈이 안 보여요?부터 시작해서 놀이터에 가면 늘 인터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못 견디고 나가지 말아야겠어 이랬다면 지금처럼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화가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 내가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아이가 자꾸 양보를 해야 되며 왜 얘네들은 우리 아이한테 양보를 안 하는가.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아이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고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거기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항상 쫓아다녀야 되고 엄마가 대신 싸워줘야 되고 대신 설명해야 되고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자연으로 간 거예요. 저도 아이를 자연에다 뿌려놓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하나 누가 만지고 건들고 뭐 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 부셔도 되고 뽑아도 되고 꺾어도 되고 본인이 다치는 거 이상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정말 자유롭게 노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자연이 답이구나. 애들은 자연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연에서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협동이라는 걸 하고 협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놀이에 대한 경험이 놀이 치료라든지 작업 치료라는 이름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참 안타까웠고 왜 우리 아이들은 늘 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다 뺏기고 정작 집에 가면은 녹초가 돼서 잠들고 다음날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이의 모든 일상을 뺏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특수학교를 보내서 14개월 때부터 보냈거든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내가 이 아이를 헬렌 켈러처럼 뭐 이렇게 위대한 위인을 만들 것도 아니고 뭐 나 그냥 앞가림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키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연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간 거고요. 2년 통합하는 동안은 정말 신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문맹이 되겠더라고요. 내가 글자도 모르고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이 될까봐 다시 이제 특수학교 현장으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제 아이가 놀려면 그래도 뭔가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또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 아이들이 현장에서 수체험 현장에서 관람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뭐 세 분 지금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
일단 제일 논다 이러면 일단 공간의 개념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도 아까 놀이터라는 말씀을 공유해 주셨고, 우리 또 용경호님은 지금 직접 숲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마음껏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접근해서 푸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주옥 어머님도 제가 알기로는 인식개선 강사 활동을 하시지만 장애 관련 콘텐츠나 또 특히 이런 놀이에 대한 것들을 뭐 블로그나 이 글로도 좀 알리고자 노력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놀이를 어떻게 접근해서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오셨는지 또 지금 하는 활동에 그걸 어떻게 녹여내고 계신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전에 이제 이은기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자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가 아직 뇌병변 장애, 발달 장애 이렇게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휠체어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장애 탐방로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일까 항상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놀러 갈 때 저기 어떨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까? 이거 먼저 검색하고 항상 가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놀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놀이터잖아요. 가장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를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리고 학습보다는 놀이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아이들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병원, 치료실, 복지관 뭐 이런 데만 늘 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아이처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거를 너무 싫어하고 한 40분, 50분 되는 수업 내내, 치료 시간 내내 울었어요. 뻗팅기고 울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제가 눈에 너무 보이니까 이거 엄마 마음도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근데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기본적인 필수의 치료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일상에서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저녁 때 이제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제 뭐 퇴근하고 왔으면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좀 걷는다든지 마트까지 걸어갔다 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이제 가면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미끄럼틀 저는 되게 아주 중요한 물리치료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단이 있고 내려올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아이 손잡아주면서 걷는 연습하고, 우리 치료 시간에 그거 하잖아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내려올 때 저희가 저희 아이 이름이 지유인데 그 아이를 이제 잡아서 이제 또 내려오는 연습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놀이터에 나가면 항상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휠체어를 미끄럼틀 옆에 대고 아이를 이제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휠체어를 치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설명을 했죠. 이 휠체어는 저희 아이의 다리와도 같은 거고 저희가 이렇게 미끄럼틀 옆에 붙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기 놀이터 다른 데 보면은 킥보드, 뭐 아이들 가방, 자전거 이런 거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얘기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그때 해드렸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 중복장애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막 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손을 뻗기만 해도 우리 아이 만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약간 그런 씁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자꾸 나가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됐고, 그리고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장애를 양육하시는 어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예요. 진짜. 전 최근에도 했거든요. 마트에서 아이가 이제 물건을 짚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신경을 쓰긴 쓰지만 한번 이제 누가 갖고 있는 물품을 이렇게 집었어요. 어느 한순간.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분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좀 없으셨던 분인지 저를 좀 약간 경멸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순간 딱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작동하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자꾸 못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무엇인지, 특히나 이제 제가 그래도 저희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그런 발달장애 아이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조금 목소리를 내고자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으니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뭐 교육, 보육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케어라고도 하고 요즘에 뭐 돌봄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어디까지가 보육이고 케어고, 그렇죠? 아까 이제 치료 얘기 나오셨는데 그건 어느 영역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당사자라고 한다면 아이의 생각은 누가 살피고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는가? 부모 말고요. 그런 고민을 해봤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오늘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어머님들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알리고자 사실 모신 건데, 지금 벌써 저는 걱정입니다. 시간이 모자랄까 봐. 그리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 이제 어려움 겪었던 경험을 이제 이렇게 막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는 조금 좀 넘어가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뭐 이래서 어려웠다, 이게 불편하다, 사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관점을 깨고자 하는 게 저희 아고라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문가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건 불편해, 이런 건 그렇겠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는 그것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부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 관점 명제를 던지는 게 저희 아고라죠. 그래서 아고라 자랑을 좀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아까 이제 공간의 문제, 어려움 겪으셨던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가지고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형의 컨텐츠든 유형의 도구가 됐던. 그 다음에 또 외부의 시선, 또 시선을 깨고자 하는 또 부모나 이 가족들의 그 한 발을 내딛는 뭐 노력, 그것들을 바라보는 또 인식,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충분하지 않다고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네 분의 얘기를 통해서 키워오시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뭐가 제일 문제였는지를, 부모님들 입장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서 인프라, 시설이 없어서 아마 힘들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시설만의 문제로 보시는가? 그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뭐 순서 없이 뭐 공간 먼저 얘기하시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시고 겪었던 거 위주로만 좀 이제 또 말씀을 좀, 그리고 공감이 가시면 또 어머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타트를 어떤 분이?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무형의 어떤 인식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은 사실은 보면서 어떤 편견이 생겨지고 또 보면서 배워지는 습득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놀이터, 가장 동네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터에는 장애 아동이 놀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잘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뭐 일례로 뭐 미끄럼틀, 뭐 어떤 이러한 딱 정해진 컨텐츠가 아니라, 진입하는 진입 장벽부터 통로, 이를테면 통로, 그리고 이동하는 이동선, 뭐 이런 것부터 다 사실은 공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접근이 좀 용이해야 휠체어를 가진 아이건 아니면은 유모차를 탄 어린 아이건 다 접근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런 감각적인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오면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아이들이 한 번 더 맡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의 틀을 어떻게 휘어서 아이들이 한 번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절을 줄 수 있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인 접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지역에 그 강서구에 무장애 놀이터를 만드는데 그 협의체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막 얘기해가지고 좀 들어가서 지난 2년 동안 그 무장애 놀이터 형성을 하는데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느꼈던 부분들이, 거기에 오신 구성원 자체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비장의 부모님들, 아동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와 계시고, 공무원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팀에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 휠체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성인 여성 분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더라고요. 놀이터인데, 이런. 어린이 공원인데, 당사자는 아이는 없고, 근데 이제 그때 그나마 조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아이는 좀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아이를 조금 빼고 대신에 당사자 부모님 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제 들어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느꼈던 부분들이 같이 이분들이 같이 협의체로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에 생각을 못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나 당사자는 내가 겪었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쉽게 나와요. 이런 거 불편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려워? 이게 왜 불편해? 라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2년 동안에 이제 강서구에 하마터 어린이 공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무장애 놀이터 하면은 그 시 외곽 지역이나 서울 중심 뭐 서울의 숲이나 뭐 이런 데서 막 크게 형성돼 있는 자연 안에 형성돼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말 그대로 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인데 그렇게 리모델링 할 때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느꼈던 그 비장애를 가지신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계속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장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시고 먼저 배려하는 모습도 저는 좀 겪었거든요. 근데 물론 배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모래놀이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다 고무 큐브를 많이 사용을 하셔서 제일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서 그나마 접근하고 가장 이걸 가장 촉감적인 놀이를 해야 될 시기에 그걸 못하고 고무 큐브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를 많이 보니까 모래놀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그걸 꼭 해주십사 요구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청결. 동네에 있다 보니까 고양이, 강아지들이 많이 와서 대소변을 놓다 보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부터 많이 나와서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새똥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그 관공서의 역할이니까 더 자주 물에 세척을 해주시고 소독을 해달라고 그걸 요구해서 이제 1년에 뭐 한 2번 하시던 것을 뭐 2달에 한 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꿨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엄마들 주변에 사는 엄마들이 와 거기 생겼대 한번 가볼게요. 들릴게요. 아 나 치료실 그 옆인데 들려볼게요. 이런 엄마들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기립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모래놀이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컨텐츠 자체가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거였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게 수용이 되어지니까 좀 더 장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고 통합에 대한 마인드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이제 무장애 놀이터 형성에 애쓴 보람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뭐 통합 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디 특별한 공간으로 가서 놀고 가서 경험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느끼시는 건데 사실 근데 우리 저 이현 어머님 말씀 주신 거는 집 근처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1의 공간이 놀이터인데 거기서부터 들어갈 때라던가 그 환경이 같이 놀 수 있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비장애 어머님들 더 좋아하시는 네. 거잖아요.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필요성과 그걸 제일 먼저 느끼셨고 그런 기회가 되셔서 주장을 하셨고 지금은 현재도 진행형인 뭐 거잖아요. 그런 놀이터의 중요성을 내년에는 또 어디에 또 강서구 어느 지역에 생긴다 하면 또 아무튼 무조건 달려가시는 들어가서 네네.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아까 여기 인식개선 강사님도 계시지만 네. 저게 이제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매우 음. 높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돼버리면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장애 아이들이 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지하철 그런 엘리베이터처럼. 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같이 노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또 이제 너네 왜 나왔니 이러면 또 뒤로 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이터 자체를 무장애다, 뭐 비장애인이다, 일반 놀이터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인 사람인지라 놀이터를 만들려면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놀이터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모든 아이들, 모든 장애를 포괄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 수렴되어지는 게 맞다. 그리고 놀이터 자체가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워야지. 그렇게 안 되는 데다가 어. 일단 뭐 무장애, 통합 이런 그 글이 붙으면서부터 오히려 차별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 중에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도 키우지만 그 장애 아동이 그 사실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큰 아이를 맞춰서 저희 아이가 잘 놀 수 있는 환경은 저희 둘째는 더 잘 놀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는 오히려 비장애 아동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면서 무장애, 뭐 저는 뭐 다른 얘기지만 학교도 비슷하다고 일단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놀이의 측면에서 무장애, 뭐 통합 이런 걸 붙이면서부터 이제 그 주변에 그런 게 이름이 안 붙은 놀이터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예측이 되는 거죠. 너희 놀라고 만든 놀이터에 가서 놀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장애 아이들만 몰려. 그러면 이제 기피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저기는 장애 아동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스스로 그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뭔가를 표현을 만들고 수식을 붙이는 것서부터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어린이 공원인 거지. 거기서부터 왜 어떤 걸로 이렇게 격가지로 자꾸 분류를 나누려고 하는가. 그럼 나눴을 때 그 오는 부작용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사실 저희 비장애 아동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아이는 어쨌든 지금 9살이니까 제가 꼭 같이 나가야 되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사실 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 놀고 있나. 그냥 집 앞에 되게 많아요. 공원이든 놀이터든.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우리 아이가 장애 아동이 가기 힘들다면 어떤 점 때문에 가기 힘드니까 이걸 고쳐주십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자꾸 저희가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고 뭔가 잘 조성해주고 사실 그런 것만이 아이들한테 꼭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우리 어릴 때 좀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놀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좀 멀면 그냥 풀 뜯고 놀고 곤충 잡고 놀고 사실 뭐 흙싸면서 놀고 뭐 곤충 잡으면서 놀고 이런 것도 사실 다 놀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쨌든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장애 아동 엄마들한테 여쭤봐서 환경이 만약에 세팅돼 있다면 나올 것인가? 그게 과연 환경의 문제인가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모임을 하고 있지만 가장 그 고충을 토로했던 부분이 어머님들이 그 시선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저나 뭐 다른 어머님처럼 발언하실 정도라면 이제 그런 시선을 뭐 좋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견뎌내는 부모님들인데 성향 따라, 사람 성격 따라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명 내가 나가서 너무 주눅 들고 쪽팔린데 다 같이 가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뭘 해도 약간 저희가 그런 거를 위험하지 않다는 그 대전제 하에서 뭔가 중재가 필요하면 중재라고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여기서 놀아야겠으니까 딴 데를 가진 않는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재밌게 놀거든요. 아이들이랑 눈 맞춤에 이렇게 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조성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거리라든지. 뭔가 어쨌든 뭐 모래놀이를 하더라도 뭐 교구 같은 걸 챙겨오고 아이들이 그냥 오는 것보다는 그럼 저희도 이거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 정해서 이렇게 놀면 애들이 이제 막 나중에는 진짜 저는 이제 동네 제가 오면 이제 애들이 좋아가지고 더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이템이 다른 많구나. 비장의 어머님들이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저희 덩달아서 자기 아이를 봐주고. 왜냐하면 사실 뭔가 그 비장의 아동들은 항상 그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데 장애 아동들은 보호자가 동반하니까 예를 들면 이 놀이터 근처에 누가 담배를 피신다거나 뭔가 조금 이제 수상한 분이 돌아다니신다거나 저희 레이더에 다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장애 아동들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했던 행동들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거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핍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아이들한테 모든 걸 1부터 다. 100까지 세팅해 주는 게 사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놀이를 하면서도 사실 창의력과 어떤 그런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진짜 치료 영역에서 배우는 것들이 놀이 안에서 솔직히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뭔가 다 조성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어른의 관점인 거고 아이들은 그냥 놀 친구만 있으면 놀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건 그럼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인식과 차별과 그 혐오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모이게 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저 혼자 나가실 수 있는 분은 혼자 나가고,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지역 안에서 이런 어떻게든 네트워크나 인프라나 이런 걸 찾으셔야죠. 지역에 왜냐면 이런 분들 한 분씩 다 계세요. 이렇게 용감하신 분들. 얼른 전화 오면 찾아서, 도와드려요. 얼른 찾아서 그 어머니 가실 때 무조건 같이 출동하시면 조금 속된 말로 덜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좀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놀이의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시각을 좀 오히려 관점을 좀 더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저는 그, 예, 그 말씀해 생각도 드는 게 그 장애 아이들이 뭘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움을 갖는 비장애인의 두려움, 안전사고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비장애 아이들은 안 다치는 걔네들이 더 많이 다쳐요. 걔네들이 더 많이 다치는데 장애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다치지 않을까요? 선생님 여기 오면 다치는 기본이 모래놀이 할 때 괜찮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모래놀이 할 때 위험하다고 반대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위험한가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아이고. 또 옆에 쏘 있으면 퍼나르면서 미끄러질 수 있고 그래서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저 이불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비장애의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 적당히 먹고 흙도 좀 주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저 솔직히 주워 먹었거든요. 개미도 건강하게 잘 컸잖아요. 어릴 때 경험을 말씀 주셨는데 아까 그죠? 아니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터치 안 하면 장땡이고 그죠? 예. 어렸을 때는. 밥 먹으러 들어와라 소리만 안 하면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나 집 앞에 어디 공터에서도 놀고 이랬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유현주 어머님 경험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주변에 계신 비장애 친구들의 어머님 그분들은 통합이 뭔지 뭐 무장애가 뭔지 그런 용어랑 아무 상관없이 지내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무장애 들어요. 놀이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마포에 살다 보니까 근처에 되게 많아요. 숲길도 많고. 근데 비장애 어머니들이 그 용어 자체를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 용어 자체를 들었어도 그 무장애가 그 의미라는 건 모르고 그냥 무장애 그 시설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애들 데리고 가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냥 그 장애까지 닿지도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그 용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닿지도 않는 데다가 뭐 저희 아이들도 아까 환경 얘기했지만 좀 위험할 권리도 그럼요. 줘야죠. 어떻게 안전만 하겠어. 애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애들도 모르거든요. 비장애 아동도 저 장애 아동과 어떻게 놀아야 될지, 저 아이가 뭘 하고 놀 수 있을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인식적인 부분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것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이 조금 장벽이 없어져야 한 번 더 나가고 한 번 더 누군가가 나가면 그거를 보고 장애 아동도 저렇게 놀 수 있구나, 즐겁게 놀 수 있구나, 같이 놀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장애 아동들이 있는 그런 곳 있죠. 일상 환경. 아파트 놀이터가 가장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 시설, 학교 통합학급 있잖아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노는 게 진짜 그 아이들의 친밀감 형성에 엄청 중요한데 쉬는 시간에 같이 놀 게 없다는 거. 그게 저는 조금 가장 안타깝고 그래서 뭐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머니의 사례인데 그 아이는 휠체어 사용을 하고 있고 인지적 장애는 이제 가지지 않은 아이인데 아이들이랑 너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어떻게 놀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마련을 해주고 환경적인 부분이 같이 뒷받침해준다면 같이 잘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네. 저는 기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을 붙여놓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콘텐츠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어른이 개입하지 않으면 애들은 잘 놀아요. 맞아요. 내비두면 맞아요. 그러면 걔가 뭐가 부족한지 지들이 관찰을 하고 야 내가 이거 도와줄까?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나 좀 밀어줘. 이러면서 애들이 놀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어른이 야 너 얘 좀 이거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거 맞아요. 할 동안만 봐줘. 그럼 이제 걔는 그거 할 때까지만 봐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로 인식하지 못.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엄마가 매니저야.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안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위험하고 막 다칠까봐 어쩔까봐 이러는 판단들이 다 아이들의 모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맹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학급의 친구가 4년째 같은 아이랑 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그 중복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 거죠. 저희 딸은 이제 입이 튀어가지고 이제 말을 다다다다다 하는데 걔는 이제 맨날 노래만 부른대요. 제 딸아이 말로는. 그러니까 누구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저희가 숲에 데리고 나가서 체험을 할 때 깊은 숲속 놀이터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트리 클라이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시키고 애들한테 다 시켜요. 근데 그거를 영래를 시범을 시켜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 그럼 쟤는 왜 이상해?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자꾸 더듬어? 애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해요. 안 보이나 봐. 안 보이는데 저렇게 올라가? 대단하다. 그럼 내려오면 말 걸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거 놀이 자체가 매개가 돼서 같이 손 붙잡고 다니면서 우리 저쪽 가볼까? 우리 어디 가볼까? 그래서 너는 몇 학년이야? 이러면서 이런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아이들한테 너무 기회를 안 준다. 어른들이 통제가 너무 심하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공간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그걸 잘 살려서 또 좀 공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컨텐츠. 그다음에 그것들을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그것도 관점인 거고, 짧은 시간에도 여러 관점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또 그래도 저 인상 깊었던 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 두 분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같이 놀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되고 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접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비장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 안 보이거나 또 있다 해도 그냥 우리 아이하고는 접점이 없길 바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기회를 만드느냐는 사실 환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똑같아요. 지금 이 아고라라는 것도 그렇고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 일어나서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런 것도 역시 접하면 알아야 뭐 하죠. 그죠? 그게 무슨 다른 나라의 일이고 어디가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고 지금 모여있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이 대전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서울, 대전 상관없이 바로 지금 모인 자리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어려웠던 일 이런 얘기 말씀드렸을 때 인프라, 시설,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식이 있잖아요. 주변의 인식, 또 나의 인식,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사례가 뭐냐면 비장애 형제를 지금 같이 네 분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의 문제도 조금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자녀 안에서 비장애 자녀와 장애 자녀를 같이 키우는 동안에 그런 생각들, 그런 건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비장애 형제가 이제 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아무래도 양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둘째 동생이 비장애 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뭐 슬링하고 무조건 막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놀이터 가면 둘의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둘의 욕구가 너무 다른데
그리고 놀 수 있는 방법도 다른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뭐 사례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양천구에 거주를 하는데 처음에 양천구에 통합 놀이터가 생기기 전에 옆에 그 영유아 놀이터라고 조그만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의자형 그네가 생겼었는데 늘 저희가 애를 데리고 나가면 이제 장애 형제인 첫째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둘째를 태워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째 막 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첫째는 또 그네를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허리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때는. 그래서 아이는 덩그러니 휠체어에 앉아 있고 둘째만 이렇게 놀아주는 게 부모인 저도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놀이터가 생길 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통합 놀이터 같은 게 생길 때 너무 반갑고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둘의 욕구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약간 그런 같이 놀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둘이 데리고 나갔을 때 둘 다 동시에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연 속을 이제 하고 계시지만 저도 무장애 탐방로 이런 데도 엄청 많이 가거든요. 이제 휠체어로도 갈 수 있고 아이도 막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가면은 또 그런 레저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요. 요새 막 뭐 이렇게 그 그물형 다리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런 것도 아이 휠체어 내려서 이제 같이 탈 수 있게 아이들한테 또 보여주면 저 아이도 탈 수 있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즐기면서 놀고 이런 게 너무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돼야 사실은 한 번 더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풀어놨어요. 한 명은 흙파 먹고 있고 한 명은 놀고. 근데 이제 그 놀이터에 가서 놀 때 그 다른 아이들이 저 아줌마랑 놀면 좀 재밌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네도 그냥 안 밀어주고 아주 각도 높게 틀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깍깍깍깍 소리를 들으면 애들이 줄을 서요. 그럼 이제 저희 아이만 딱 배우고 놀아 그러고 가요. 애들이 절 쳐다봐. 놀아. 근데 이제 그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놀이터를 설계를 할 때 안장을 다양하게 하면 될 일인데. 맞아요. 그죠? 맞아. 안장을 다양하게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똑같은 안장으로 네.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는 오히려 큰아이가 역차별을 많이 당해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늘 미안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결국엔 또 우리 당사자 또는 우리 가족의 몫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움츠려들고 알리지 않으면, 특히 이제 장애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루잖아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당사자의 목소리여야 하고 어디서부터가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늘 있어서 좀 그런 마음이, 약간은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에도, 아니면 또 누군가가 더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기에도 애매한, 어떤 상황과 영역마다 그 접점이, 적당한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나누겠다고 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또 역시나 기쁜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 유현정 의원님 같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좀 어떠셨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의 그 자녀분들이 제가 잘 모르니까 네네. 인식이 어려운 거는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돌발 행동, 위험한 행동, 뭐 그렇죠. 자해가 될 수도 있고 타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 타해 쪽이었고, 그런 행동을 가진 어머님들의 일수록,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 행동 특징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내 아이가 누굴 때렸는데 장애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할 거예요? 이거 타해인데, 그거는 우리 자녀로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라도 남을 해쳐서는 안 돼. 근데 제가 그렇게 그래서 울면서 너무 힘들고,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야 될까? 나도 얘를 놀리고 싶고, 나도 너무 피곤하잖아. 맨날 따라다니기가 힘든데. 그럴 때도 울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그러니까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더 데리고 나가야 돼. 왜냐하면 아까 기회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를 안 쥐어주고 얘가 무슨 위험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해나 타해만 하면 바로 이걸 수습해서 데려가기 바쁘니까 얘는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놀고 있던 걸 이 친구가 뺏어갔을 때 왜 얘를 때리면 안 되는지, 그럼 때리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자기 딴에는 행동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교정해 줄지 그 과정에서 나는 물론 부모니까 희생하고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기다려 줄 건지 근데 제가 항상 느껴봤을 때 제가 버티고 제가 나가면 이해하기 싫어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아마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 분 얘기할 때 영상을 보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애처럼 때리는 안 때리면 나도 저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제가 만약에 성인 될 때까지 이제 끌어안고 만약에 산다고 쳐봐요. 더 못 나와요. 왜냐면 그런 문제 행동을 집에서는 편하거든요. 집에서는 그런 행동을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누가 다치지 않고 내가 항상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도 배워야 되거든요. 놀이를 하면서 이제 규칙을 배워요. 저희 아이들도. 아, 어떠한 규칙이 있구나, 지금. 그네를 타려면 지금 한 명씩 제가 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오는구나. 놀이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타인이랑 상호작용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그 신랑하고도 약속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큰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자. 얘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케어할 몫이지 너는 신경 쓸 게 아니야. 너는 너대로 둬.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장애인이 되지 말자. 나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사실 내 딸이 장애인이고 정말 그거를 가슴 아프게 옆에서 지켜보는 제 3자잖아요. 그 3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많은 엄마들도 그렇고 저도 한때는 그랬고 그거를 깨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깨지 않으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딸아이를 향해 있는 게 잘못됐어요. 그럼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울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가서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우리 아이도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엄마처럼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평소에 저희 아이랑 인사를 자주 하시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보시더니 학교 가는 저희 딸을 딱 보시자마자 이렇게 콩 하고 이마를 때리시는 거예요. 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때리셔요? 네네. 애 때리시면 놀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귀여워. 저는 그게 황당한 거예요. 이분 생각은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 분들 생각은 이미 그 너랑 나랑 급이 달라. 약간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해도 넌 장애인이고 난 장애가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지 않아? 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기 놀래요. 때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도 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어. 너 다음에 맞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받을 처우 같은 데 보이는 거죠. 놀 권리에 집중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지역하고 자꾸 만나야 이해를 하고 아 저 집은 엄마가 성격이 더러워. 또 시작을 해서 인식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조차도 시도를 안 하고 숨어버리면 내가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 건데. 그럼 얘는 나 인생을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자꾸 이렇게 싸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좀 일찍 깨지 않으면 놀 권리도 없고 살 권리도 없고 아이가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어머님 얘기하신 그 권리 부분, 아이의 권리 있잖아요.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시행착오 겪으셨을 거예요. 나의 의견이 아이의 의견이 되는 거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고, 먹고 싶어 하는 게 되고, 놀고 싶어 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또 양육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과연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디까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애들도 위험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놀이 같은 거. 우리가 놀이라는 게 놀이터에 나가서만 놀이가 아니고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비장애 아동 뭐 요새 놀이학습에서 요리 활동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막 저도 비장애 형제한테 이렇게 막 쌀 씻는 거 이렇게 하게 해주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예전에 저라면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좀 바뀌었거든요. 저도 자가성찰을 하니까 저 아이가 하고 싶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이래서 손잡아주고 하면은 아이도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 아이도 규칙을 좀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도 위험을 좀 경험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회적 교류도 사실은 장애아이들은 엄마에 의해서 많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나가서 다른 그런 의사소통하는 법을 좀 알려주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은 저희가 아파트에 사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소리 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양한 소리에 반영이 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엘리베이터 눌러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집 가서 키패드 눌러서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한 번씩 와요. 아이가 이제 카톡으로도 오고 뭐 이제 아이가 저희 집 자꾸 눌러요. 막 이제 이런저런 이거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속상했어요. 되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몇 번 타일러도 봤는데 그 다음에 혼날 일 있으면 혼날이라 너도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야 돼 하고 조금 약간 좀 내버려 두고 경비 아저씨 오셔서 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엘리베이터에 남의 집 택배를 왜 걷다 갖다 놓냐고요.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혼날 때도 저도 그럼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죠 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 부모가 하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뉘앙스와 타인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가 다르게 온다는 걸 아이 표정을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너무 부모님들이 커버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혼날 일 있으면 좀 혼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뭐 장애 정책이나 제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하는 주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심스럽고 유의해야 되는 부분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사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경험이고 공유할 사례지만 누군가에는 같은 부모이고 장애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라 할지언정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다는 걸 다시 또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나오신 부모님들이 먼저 언급해 주셔서 또 감사한 생각이 든 게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가 1년, 2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정책 제도에 있어서도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과잉 행동 또는 어떤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게 가족의 책임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걸 국가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개입이 전제된 어떤 논의가 된다면 지금 이제 어린 나이서부터 지금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릴 때 조금 더 노출 또 내가 더 한 발 나가서 만드는 기회 중요할 수 있고 여전히 가족과 부모의 힘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겠구나. 저희의 지금의 얘기를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동의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제 두 말씀은 부모의 관점 이제 다 동의해 주셨지만 장애 비장애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하다 보니 부모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를 경험과 하시는 관점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의 입장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진행자 병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중에 이렇게 포함이 됐지만 이제 한숨 번 정도는 저희가 기회를 드려서 오늘 이후죠. 지금은 이제 예전부터의 지금까지를 논했다면 뭐 우리 가족도 좋고요. 주변의 가족 당사자 아니면 이제 정책 만드는 사람 뭐부터 제일 이제 오늘 이후엔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게 아카이브라 그랬잖아요. 이 영상은 누구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찾아볼 수 있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뭔가에 오늘 이후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부터 좀 바꿉시다. 바꿔라. 아니면 뭐 그렇죠. 그죠? 나는 이걸 더 노력할 거야. 그런 말씀을 좀 한 번씩 요청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면 마지막에 혹시 더 진짜 이것만 꼭 아니면 나 집에 안 가 이런 거 있으신지 한 번만 간단히 좀 여쭤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우선 저는 아고라의 방송 취지 자체도 당사자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요새 정책에서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분위기는 변화는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그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담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꼭 말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컨텐츠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새 이번에 얘기할 때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컨텐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요새 컨텐츠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EBS 이런 것도 항상 많이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말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함께해서 그런 컨텐츠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뽀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대중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영유아부터 이제 접하는 그런 컨텐츠에서부터 장애 같은 게 잘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뭐 장애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사람의 그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에피소드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뽀로로 관계자님 꼭 들어주세요. 네. 뭐 지금 저희 아고라에도 그런 관점을 자꾸 녹이고 횟수도 접점도 넓혀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힘이 닿는 대로 뭐 하는 일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도 늘 항상 참고하고 뭔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네. 저는 일단은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무장애, 뭐 장애인 전용, 뭐 장애인을 위한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컨텐츠의 기준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드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 나눠서 하셔야지 되는가. 이제는 사회가 통합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예 정책 입안할 때부터 아예 그런 부분이 녹아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산림복지시설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들에게 또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에게 바우처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누리실 수 있도록, 아 이걸 당연히 내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 체감이 되도록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비장한 태도로 다들 정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제가 이제 보육교육 관련해서 일도 했었고 정책 입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정말 그 아이들하고 장애인들 관련해서 정책을 정말 연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한 내년에 또 대선 앞두고 여러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즌별 어떤 특정 정치인의 그런 인기를 편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정치인들이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제발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장애 아동뿐만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의 그런 보육,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그 저출생에 관련된 것부터 촘촘하게 정당이 같이 한 마음으로, 모든 정당이 같이 한 마음으로 백년지 대계의 마음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놀이터 관련해서 계속 그 지자체에서도 활동을 해봤지만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이제 국가에서 오고, 어떤 것은 지방세에서 오고, 어떤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놀이터 하나 만드는 데에도 뭐 공원 녹지가가 또 들어와야 되고 시설 안전가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 관리처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자 본인들의 행정 편의에 따라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먼저 생각해서 행정 처리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현정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놀권리라는 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러 나왔지만 사실 권리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들을 이제 넓게 펴보면 사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놀 권리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답게 살 권리에 굉장히 더 현저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좀 어쨌든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린이든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어떠한 적어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장애 청년이 될 수 있고 장애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유 대표님 그 하고 계시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발하게끔 적어도 공공의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뭐 개인 사업의 영역에서 사업주에게 막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국가한테는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그 장애인이기 이전에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장애 가족이지만 저도 하나의 국민이고 저도 세금을 어떻게 보면 병원을 더 많이 다니고 인공화를 더 많이 개기 때문에 저 세금 굉장히 많이 열혈 세금 납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 안 내는 거 아니거든. 오히려 장애 부모님들 세금 덜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치료나 이런 병원 때문에 이제 저희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과하게 내는 것도 있고 정당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배려나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국민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면 적어도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곳에서 그 장애인을 모시는 그런 작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게 필수가 안 된다고 하면 있었을 때 뭔가 가산점을 더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장애 가족들이 더 나올 수 있게 계속 미끼를 투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모든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도 어쨌든 행복도가 높아지고 권리 측면에서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일전에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아고라 TV를 제가 봤을 때 진짜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많이 담는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로서 출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근데 출연이 어려웠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로서는 참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정말 그 가족 같은 사이지만 의견에는 저는 평행선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런 거고 당사자는 당사자로서의 목소리가 있는 거라서 저는 오늘 아마도 조금 더 아고라TV에 맞게끔 당사자 의견에 좀 더 치중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겪어야 될 부분이 결코 저희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결코 가볍거나 뭔가 못해서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아이 항상 데리고 나가면서 저희 아이도 이렇게 순한 기질이 아니어서 그냥 항상 저를 다독여요. 제가 울면서도 나갈 때마다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보다 저희 아이한테 제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이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거에만 꽂히고 있지 않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갉아먹지 않도록 그리고 약간 오늘도 있을 거야. 우리 아이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이. 근데 오늘도 우리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봐주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전 속으로 오늘은 너구나. 그거를 새기면 되게 제 마음의 저항이 내려가져서 저를 못 나가게 했던 벽을 제가 조금 더 뚫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구나 하고 제가 넘기고 어차피 내일이면 못 볼 사이. 내일은 어제는 너였는데 오늘은 또 다른 애구나.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았었다. 그리고 모든 장애 자녀 키우는 장애 여부 종류 상관없어요. 너무 다 대단하시고 존경한다. 저희도 다 힘든 세월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에 저희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어딘가는 다 동지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조금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장애 아이 양육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항상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려움이 평생 없을 수 없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어려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저희는 어려움이 없다고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은 평생 저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 인생이 불행하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조차도 이제 나의 행복으로 같이 함께 숨 쉴 수 있게 그 같이 잘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2021년 세 번째로 준비한 장애인 아고라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교육, 보육을 떠나서요,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 측면에서 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 뭐 교육, 보육 이런 얘기를 할 때요, 통합이냐 분리냐, 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시설이냐 인식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아까 나온 것 중에 이제 무장애, 뭐 통합 이런 용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양면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정책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용어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인식에 들어있지 않은 비장애인 이런 국민들께 뭔가를 다가가고 이렇게 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써야 하는 안타까움이 또 있는 거고요. 반대는 이런 통합, 뭐 분리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특별한 공간, 특별한 기회, 특별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안에서도 또 그 같이 사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다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나왔죠. 사실 뭐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련된 이 법에 근거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환경이 개선되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런 법이 필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법이 생겨서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만 무엇을 해라,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정책 제도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갭을 빨리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혀가야 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든 느낌이 오늘 권리, 놀 권리, 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없겠죠. 어디까지는 그러면 당사자, 가족, 부모가 책임져라. 어디까지는 국가나 정부가 해라.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이의 입장에서 권리를 찾아야 하고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는 가족과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들을 고민하지 못하는 또 당사자 가족, 또 주변, 또 정책을 위반한 사람, 모든 분들이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네 분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스태프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안에요, 제4회 장애인 아고라로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